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이라면 태어나자마자 하나씩 부여되는 13자리 주민등록번호, 유일한 번호이자 평생 바뀌지 않는 국민 식별번호였는데요.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아무나 아무 때나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관계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내일 2017 학생이 찾아가는 경기 꿈의 학교 2차 공모사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꿈의 학교는 청소년들이 현장 학습을 통해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활동인데요. 응모는 교사, 학부모, 비영리단체, 시군 지자체 등이 할 수 있고요. 7월 중에 선정 결과가 발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BC의 The Flames of Desire 띄워드리면서 2017년 6월 1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지난달 30일 엊그제죠.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된다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이제 번호를 바꿀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을 표기한 앞 6자리는 그대로고요. 뒤에 7자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1968년 주민등록번호가 도입된 뒤 49년 만에 변경이 가능해진 겁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김민정 팀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제 정식 출범한 지 이틀 됐잖아요, 위원회가.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업무가 굉장히 바쁘신가요? 예, 저희가 5월 30일부터 출범을 했는데요. 예. 그동안도 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문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행 초기부터 좀 이제 접수가 들어오고 있어서 조금 바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실 텐데. 네. 정확하게 만들어진 배경을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지난 2014년에 신용카드사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대량으로 불법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사고를 비롯해서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내 번호도 유출되지는 않았는지, 또 유출돼서 범죄에 쓰이고 있는 건 아닌지 많은 불안감들을 갖게 됐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이 제도는 이제 이미 유출된 번호에 따라서 제2차 피해, 3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차단하는 효과를 갖고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 주민등록법이 개정이 되어서 1년 후인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예. 실제로 주민등록번호 좀 바꿔주세요, 바꾸고 싶습니다 하는 민원이 얼마나 많이 있었길래 이렇게 위원회까지 만들어졌습니까? 네, 저희 이제 2014년부터 사고가 계속 발생을 하면서 년 전부터 시민단체에서도 많은 요구가 있었고 실제로 유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제 주민등록법 상에 변경 제도가 도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경이 어려웠고요. 이에 따라서 작년에 법을 개정을 하면서 이제 반응이 된 겁니다. 예. 그러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지난 5월 30일,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죠. 바로 업무가 시작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고 싶으신 분들, 이미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 모두가 바꿀 수는 없을 것이고요. 예. 이 기준이 좀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뭐가 있습니까? 기준은 저희 우선 신청 대상자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요. 예. 또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 그리고 특정 신고 범죄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공익신고자 등이 유출된 주민번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경우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 신청을 할 때는 신청서와 함께 주민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한데. 자료. 예, 이런 자료들은 은행이나 금융기관 또는 신용정보통신회사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되었음을 알린 통지서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러한 통지서나 인터넷, 신문, 방송에 자기의 주민번호가 게재나 게시된 자료가 있으면 그걸로 입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자료를 또 한 가지, 예, 말씀해 주시죠. 또 한 가지 필요한 거는 주민번호 유출 입증 자료와 또 이걸로 인해서 피해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되는 자료가 필요한데요. 예. 대표적으로는 금융거래 내역에 관한 자료, 그리고 진단서, 진료 기록부, 성폭력 피해 상담 확인서, 이런 자신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면 어떤 것이라도 다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좀 우려가 되는 것이 카드사나 쇼핑몰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고 주민등록번호는 이제 뭐 공공의 정보다. 네. 경제활동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번호는 대부분 노출된 상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렇습니다.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앞으로 이게 피해가 아직 발생하진 않았지만 피해가 발생할 것을 미리 예측해서 바꾸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입증이 가능한가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14년 유출 사고가 있었을 때도 1억 건 이상의 유출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예. 분들이 사실 유출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거나 또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예. 피해를 입을 그냥 막연한 불안감으로 신청을 하실 수는 없고요. 녹취록, 진술서 등의 피해의 개연성을 좀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때 요거를 입증 자료를 해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7124번님이 문자 주셨는데 해킹을 당하거나 해서 구체적인 피해가 있는 건 아닌데요. 스팸 전화를 자주 받다 보니까 짜증도 나고 제 정보가 네. 유출된 건 아닌가 의심도 가고요. 주민등록번호 바꾸고 싶은데 저 같은 사람도 바꿀 수 있나요? 라고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네, 그러니까 단순한 주민번호 유출되었다는 것만으로 막연하게 추측하는 자료로는 좀 어렵고요. 예. 실제로 이걸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입을 게 예측이 되는 경우 또는 진술서, 녹취록 같은 걸 통해서 조금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그거를 피해 개연성을 소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예. 그런 주민번호가 여러 가지 복지, 의료, 금융, 선거, 취업 등의 각종 행정사무에 다 쓰이고 있기 때문에 또 주민번호를 그냥 마구잡이로 변경할 경우에 여러 가지 악용 사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사실조사를 통해서 좀 검토를 하고 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뭐 잠재적인 피해가 있을 것 같다라는 자료가 명확치가 않으니까. 예,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 이제 뭐 출범한 지 3일 차니까 사례를 또 지켜봐야겠고요. 절차를 좀 여쭤볼게요. 구체적인 그 변경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네, 우선 신청을 하고 싶으신 분은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에 가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그 신청 접수된 것이 행자부에 설치된 주민등록 변경위원회로 이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그것들을 검토하고 심사 의결을 통해서 변경을 할 수 있는 건인지 아니면 안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번호가 변경이 됩니다. 예. 이제 절차를 거쳐서 변경이 되면은 앞에 6자리 생년월일을 빼고 나머지 뒷자리 7자리가 바뀌는 거잖아요. 예, 지금 주민등록번호가 13자리인데요. 예. 앞에는 생년월일이고 뒤에 자리 중에 앞에 이제 성별을 표기하는 제일 앞자리를 뺀 뒷자리 번호가 변경이 됩니다. 1, 2 그걸 빼고 뒷자리 6개를 바꿀 수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쓰던 번호는 이제 폐기가 되는 건데 그러면 3067번님도 문자 주셨는데 지난해 이용하던 쇼핑몰이 해킹을 당해서 제 정보도 유출되었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찜찜하던 차에 이번에 바꿀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주민등록 바뀌면은 통장도 다시 다 개설하고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곳에 가서는 다 갱신하고 카드도 다시 만들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네, 현재 그런데요. 지금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인용이 되면 주민등록번호가 변경이 됩니다. 이때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의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주민등록번호는 자동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예. 다만 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대상이라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기관에는 요거를 공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기관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같이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신분증은 본인이 원하실 경우에 직접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공공기관은 알아서 되는 곳이 있지만 예. 은행이라든지 통신사, 보험사 같은 민간기관은 직접 변경을 해야겠군요. 예. 자,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라든지 좀 심각하게 사회생활을 하기 힘든 분들에게는 좋은 제도 같은데 이제 이게 악용될 위험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뭐 범죄 경력이 뭐 기록에 남아있지 않더라도 들어있지 않더라도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게 기록이 안 남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적발되거나 아직 검거되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에 네. 바꾸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말씀 주신 것처럼 주민등록번호는 여러 가지 행정사무를 처리하고 또 개인을 식별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좀 변경에도 신중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데요. 예. 그래서 저희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가 출범된 것도 그러한 이유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경위원회에서 범죄 경력, 수사 경력 자료, 국세, 지방세 체납을 하셨는지, 금융정보, 신용정보 조회 이런 것들을 다양한 사실조사를 통해서 악용되는 부분은 없는지 이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걸 통해서 범죄 경력을 은폐하려는 목적이 있는지 또는 법령상 의무를 회피하려는 경우가 있는지 수사나 재판을 방해하는 목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게 되고 이것을 위해서 저희 여성가족부,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협업을 해서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그 번호가 변경 절차를 거쳐서 기각되는 경우에는 또 다시 이의 신청이 가능한 거죠? 네, 이의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바꾼 번호가 또 유출됐어요. 그럼 또 예. 피해를 보고 또 바꿀 수 있는 건가요? 예, 주민등록번호 변경에는 신청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변경된 주민번호로 인해서 또 다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8666번님이 질문 주셨는데 번호를 바꾸다 보면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바꾸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전에 쓰던 주민등록번호, 그러니까 범죄에 사용되던 번호를 배정받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예, 지금 이제 새로 변경되는 번호는 다 신설되는 번호이기 때문에 동일한 번호로 되실 용례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2357번님, 저는 10년 전에 개인 부채 때문에 고통을 받았고 지금도 불안감 속에서 자식과도 주소지를 따로 옮겨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찾고 있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변경이 될까요? 아이는 지금 고등학생인데 휴학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가 입은 것만 입증이 되고 이런 것들을 뭐 범죄 경력, 수사 경력 이런 걸 조회했을 때 악용의 문제가 없다면 변경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보죠. 7769번님이 안녕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서 보이스피싱에 사용됐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도 쓰고 참고인조사도 받았습니다. 여러 차례 경찰에서 전화를 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변경 가능한가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그런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으면 입증이 되는 거고요. 경찰서에서 말씀하신 진술서 같은 걸로 다 입증이 되는 거고 이걸로 인해서 아직 피해를 입으시지 않은 경우라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개연성을 설명하실 수 있는 자료가 조금 보충이 되면 변경심사위원회에서 변경 여부 결정을 할 때 아마 인용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녹음 자료라든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일단 급선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자료가 필요한 거죠.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와 피해가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김민정 팀장이었습니다. 보이존의 You Needed Me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광고 듣고 와서 잠시 뒤에 수도권 사용 설명서 그리고 서울시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수도권 사용 설명서 시간입니다.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 함영진 센터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시장 분위기가 올해 초에는 약간 조마조마하고 다들 걱정이 많았었는데 새 정부 출범하고서 기존의 기조를 좀 유지하려는 분위기 때문인지 가격이 상승하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거래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둘러싼 분쟁도 역시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분쟁에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요. 일단 월세나 분양권 전매의 경우에는 법정 중개보수를 넘어서는 수수료를 청구하는 사례도 많고요. 예. 또 현금 영수증 발급을 거부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가 중간에 불발됐을 때 중개 수수료를 내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분쟁이 있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주택 9억 원 이상 매매라든지 6억 원 이상의 전세는 중개 수수료율이 고정료율이 아니라 상한료율이에요. 예. 그래서 0.9%나 0.8% 이내에서 중개의뢰자, 중개업자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협의를 이제 잔금 치르고 나서 하시니까 대개는 중개업자가 상한료율로 수수료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분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지역별로도 편차가 큰가요? 아무래도 집값 비싼 곳은 좀 비싸다고 알고 있는데요. 일단 요율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 등기부 등본 같은 공부 열람 대행료 그리고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데 소요되는 이제 비용 같이 어디까지를 부동산 거래를 위한 중개사 실비로 볼 것인가 이런 내용을 제외하면 중개보수 요율과 관련된 지자체별 조례는 이제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되는데요. 예. 일단 중개보수는 거래 금액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일정 구간에서는 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택이나 주택 부속 토지 그리고 주택 분양권의 매매 교환의 경우에는 거래 금액별 요율이 5천만 원 미만은 0.6%에 한도 25만 원을 내시면 되겠고요. 예. 그리고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은 0.5% 곱하시는데 한도는 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2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거래는 0.4%, 그리고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거래는 0.5%고요. 9억 원 이상 거래는 0.9% 이내에서 이제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하시면 되는데 주택의 전월세 임대차 같은 경우도 중개수수료 요율이 0.5%에서 최대 0.8% 내에 협의해서 일정 부분은 결정하시면 되겠지만 예. 경우에 따라서 5천만 원 미만 거래 그리고 5천에서 1억 원 미만 거래 같은 경우는 한도액이 20만 원 또는 30만 원이니까 이 부분 고려하셔서 중개수수료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도 만약에 중개업소에서 중개 수수료를 요율 이상으로 요구한다든지 해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어떤 식으로 대처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거래가 안 되는 상황에서 서둘러 매각할 때 또는 인기주거지의 경우에는 높은 가격에 팔아주겠다. 이런 조건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단은 모두 불법입니다. 예. 이제 공인중개사법 34조에서 정한 실비를 초과한 금품수수의 경우에는 해당 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예. 거래하시는 분들은 일단 관련 내용을 녹취하시거나 또는 중개보수 지불 영수증을 받으셔가지고 각 지자체 민원토지과나 국토부의 부동산 산업과 같은 곳에 신고를 하시면 구제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집을 알아보거나 계약을 할 때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가장 먼저 찾게 되거나 인터넷을 보게 되는데, 그래도 중개업소를 많이들 찾아가시는 것 같아요. 주의해야 될 사항 몇 가지 있을까요? 일단 중개업소의 가판을 잘 보십시오.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실 개설을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또는 부동산 중개문구를 꼭 사용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무슨 부동산 컨설팅 이런 문구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 이후에 추후 분쟁에 대비해서 이제 중개대상물의 상태를 자세하게 설명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도 잘 챙기시고요. 예. 시설물 상태를 설명한 내용도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은데 특히 이제 매매 가격은 9억 원 이상 그리고 임대차는 6억 원 이상 거래는 반드시 매물을 의뢰하실 때 중개수수료를 중개사와 미리 협의를 해서 추후 분쟁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뭐 수수료, 중개수수료와 관련해서 주의할 점들 몇 가지 알아봤는데, 문재인 정부 인선안이 이제 속속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이제 인사청문 절차를 밟게 될 텐데 기자간담회에서 몇 가지 좀 큰 틀에서 얘기를 했어요. 주택담보대출 비율인 LTV 그리고 총부채 상환 비율 DTI 완화한 것이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도 저번 시간에 몇 가지 얘기를 나눴잖아요. DSR, 총체적 상환 능력 비율,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가계부채를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이며, 그리고 또 부동산 시장에서 침체가 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 반응은 지금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가요? 일단은 이제 내정자께서 사실 아직 행정부 수반으로 지금 취임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에 부양을 하던 움직임들이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거나 또는 일부 가수요가 있는 상품이나 지역에 대한 규제의 수위는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돼서 DSR을 도입한다든지 경우에 따라서 부채의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 총체적 상환 능력을 평가해서 총량제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LTV, DTI 규제 완화도 종전에 원복될 수도 있고요. 또 연말에 재가축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된 유예 일몰도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소유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보수적인 입장에서 시장을 바라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아직 정권 초기이다 보니까 부동산 관련 정책이 명확하게 나온 건 없고 이전 정부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 이렇게 내각이 자리 잡으면은 올 하반기에는 어떤 대책이 나올 텐데 그에 따른 또 대비를 해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의 한명진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제시카 심슨의 I think I'm in love with you 듣고요. 잠시 뒤에 서울시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네, 지금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을 방문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저희들은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을 구성하고 내각을 이끌어야 할 이낙연 총리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번에 학교에서 임명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국민들은 국정 안정과 협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 하는 취지 노력을 못하고 기대가 컸었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이견이 있었지만 대선적 차원에서 상품 결단을 대선적 차원에서 상품 결단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협치를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협치하는 역할을 해야 할 국민의당이 더 큰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정부가 잘하는 일, 여당이 또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는데 주저없이 박수 보내고 앞장서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작년 20대 국회에서 국민이 만들어주는 대한민국 정치 구조는 협치를 하라는 명령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세력이나 어떠한 힘으로도 이 협치 구조는 깰 수 없고 깨질 수 없고 이대로 성공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총리께서 국회의원을 하신 분이고 도정도 하신 분이고 그 방면의 경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어제 인명 동의를 하는 국민의 영광과 기대에 품어서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국정과제를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대선 때 후보들이 공약했던 공통과제 44개를 지금 추출했다고 보도를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공통과제가 선별이 되면 하루속히 여야간에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6월 국회에서라도 조속히 진행이 돼가지고 실제로 국민이 좀 편하고 새 정도로 출발하기 때문에 정말로 협치의 산물이 이렇게 고맙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줍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 마치는 가뭄 피해 현장을 가신다고 그러는데 가뭄 피해가 너무 심각한 수준에 지금 이르러가지고 무엇보다 좀 우선적으로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거 꺼야 되는 거 아니? 이낙연 신임 부족하고 부족한 제가 총리로 임명된 데 있어서 문재인 정부의 조기 안착 과정에서 국민의당이 큰 격려를 가지고 물꼬를 터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박지원 대표님의 상승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문재인 정부가 크게 늦지 않게 출범을 있게 되고 부족한 저도 일할 수 있게 돼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박지원 대표님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조금 전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을 찾아서 향후 국정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현장 생중계로 전해드렸고요. 제시카 심슨 노래를 듣던 도중에 예고 없이 갑자기 현장 연결이 되는 바람에 놀라신 분들 계시죠. 더불어서 현장 음향 상태도 고르지 못했던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낙연 총리의 국회 야당 방문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출입처로 가보는 시간 오늘 서울시청으로 가보겠습니다. YTN 홍주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대통령을 약속하면서 광화문 광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광장의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청사진이 제시됐네요. 네,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논의를 해온 전문가 모임 광화문 포럼이 광화문 광장 조성안을 제시했습니다. 골자는 광장 주변 율곡로와 세종로를 지하화하고 지상부는 전면 보행 공간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지하철 3호선을 피해 율곡로를 지하화합니다. 이렇게 되면 광화문 월대와 해태상을 조선시대 때 위치로 복원할 수 있게 됩니다. 예. 다음으로 세종대로를 지하화한 뒤 율곡로와 이어서 버스 노선은 그대로 두면서 광장과 광화문이 단절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포럼은 또 지상부를 전면 보행 공간으로 만들어서 광장의 기능과 도심 축으로서의 중심성, 보행 접근성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광화문 포럼의 안을 비롯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안을 검토해서 연말까지 개선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서울 역사 도심의 남북 보행축 이야기도 나왔네요. 네, 낙후되고 침체한 세운상가 일대를 재생하는 다시 세운 프로젝트가 지난해 1월 본격 시작됐습니다. 오는 8월 1단계 구간 준공을 앞둔 가운데 이번엔 2단계, 즉 삼풍상가에서 진양상가, 남산순환로까지 1.7km 구간에 대한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이 발표됐습니다. 최종 당선작으로 뽑힌 이탈리아 모도 스튜디오의 열린 도시 플랫폼은 지난 2007년 철거됐던 대림상가와 삼풍상가 사이 공중보행로를 다시 잇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삼풍상가에서 호텔 TJ 구간엔 보행자 전용교를 설치하고 지상 보행길과도 연결합니다. 아울러 인현상가와 진양상가엔 3층 데크와 지상 보행로 사이 중간층 개념을 도입하고 전면 유리로 개방된 상업 공간을 조성합니다. 서울시는 이달 당선자와 계약을 맺고 9월 기본 설계, 12월 실시 설계를 마무리해서 내년 1월 착공할 계획인데요. 오는 2019년 12월 준공해서 종묘부터 세운상가를 거쳐 남산공원까지를 지상과 공중 보행길로 연결하는 게 목표입니다. 예, 어떤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지 기대가 되네요. 자, 그리고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학자금 부채까지 짊어지는 우리 젊은이들 참 안타까운데요. 조금이나마 이들의 어려움을 덜 정책이 있네요. 서울시는 지난 2012년부터 서울에 주소를 둔 국내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모두 6만 7천여 명에게 50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올해 상반기부터는 수혜 대상이 좀 더 확대됩니다. 예. 관련 조례를 개정해 졸업한 지 2년 이내인 미취업 청년도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한 겁니다. 소득 7분위 이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자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 대출자는 발생이자 전액을, 소득 8분위 1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자와 소득 7분위 이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는 소득 분위에 따라 차등 지원받습니다. 상반기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은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할 수 있고요. 예. 서울시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뜬 배너를 누르면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홍주혜 기자였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